다음은 삼육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의 정훈 교수님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강연을 맡은 삼육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연에 할 주제는 동물지위와 미래 반려동물 산업의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뢰를 받고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융복합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러한 강연이다 보니까 저는 자연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연과학적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제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반려동물 산업에서 저는 오늘은 반려견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반려견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는 대부분 늑대로부터 진화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개가 언제부터 함께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매장된 유골들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아주 오래된 그런 유골 등에서 늑대와 가까웠던 개겠죠. 인간과 이 개가 함께 매장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하고요. 그걸 관찰한 결과 그 유골에서 그 강아지, 그러니까 개를 치료한 이런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개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개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방법이 대부분 방사선 동위원소를 통해서 연대를 추정하는 방법인데요. 최근 들어와서는 분자 생물학적 방법들이 상당히 고도화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는 어떻게 늑대로부터 진화하였느냐라는 가설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가설이 이건 뭐 피노키오 가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의 식량을 약탈하는 그 늑대를 죽이고 그 새끼를 발견하고 그 새끼까지 죽이질 않고 그 새끼를 데려다가 키운 게 개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게 개는 이렇게 새끼 때 우리가 친화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순화가 되지만 이 늑대 같은 경우에 이 야생동물들은 절대 순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야생동물을 이렇게 키워보면은 그 본성이 나타납니다. 유전적으로 인간과 이렇게 친숙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진행됐을 거라는 가설은 조금 설득력을 잃고 있고요. 가장 그 설득력 있는 가설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개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늑대가 인간을 선택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늑대 중에서도 좀 사람과 친화적이고 공격성이 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변이들이 있습니다. 이 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늑대들은 본인들이 먹이를 습득하는 방법이 다른 용맹한 그런 늑대 개체들하고 다르게 주변에 있는 쓰레기 더미나 이런 걸 뒤지면서 먹이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람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사람은
그 늑대를 키우게 되었고요. 먹이를 주면서 길들이게 되고 결국은 농경 생활을 할 때 늑대의 약탈을 막기 위해서 늑대를 이용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늑대가 지금의 개로 진화했다는 가설이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 기린이 나와 있는데요. 자연에서는 저기 가장 목이 긴 기린이 먹이를 먹기가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이 목이 긴 기린들은 먹이를 섭취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목이 짧은 기린들은 저기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사람도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듯이 이 동물에서도 목이 길거나 몸집이 크거나 작은 같은 종끼리도 변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변이에 의해서 목이 긴 기린이 먹이 섭취가 수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긴 기린으로 진화했다라는 것은 뭐 중고등학교 그 생물학 책에서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회색 늑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기린을 보여준 거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회색 늑대는 결국은 인간이 키우면서 인위 선택이라고 하죠. 인간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필요한 그 개체들, 그 변이들만 번식 기회를 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유럽, 노스 아메리카, 차이나, 인디아 등에서는 각각 자신의 편리한 그러한 늑대를 진화시켜서 개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행동도 인위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보면은 양을 지키는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세대에서는 변이가 있습니다. 이 양을 지킨 일을 잘하는 개와 그냥 어느 정도 하는 개, 그리고 잘 못하는 개가 있지만 제너레이션 5로 가면 매우 잘하는 개와 아주 잘 양을 돌보는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양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개에게는 번식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탈락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너레이션 N으로 갔을 경우에는 수세대를 거치게 되면은 결국은 엑셀런트 허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잘 양을 지키는 그런 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유리하게끔 개를 만들어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그 와일드독이 있는데요. 야생 개가 있는데요. 야생 개는 저렇게 그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야 먹이 습득이 쉽습니다. 사냥도 쉽고요. 그리고 강한 그 치악력이 있어야지 유리합니다.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저러한 개들이 자연 선택을 받지만 인간이 이 개를 인위 선택에 의해서 번식을 시킬 때는 저런 개들은 뭐 맹견이 아닌 이상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좀 이빨이 날카롭지 않은 쪽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자연의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위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퍼그의 진화 과정이 있는데요. 퍼그가 1880년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 퍼그는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큰 퍼그를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연 선택에 의해서 뭐 환경에 적응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작은 퍼그를 원했기 때문에 작아진 겁니다. 뭐 미니 비숑도 요즘 나오고 뭐 작은 푸들도 나오고 여러 그 견종들이 나오는 것도 인간이 편의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얘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개는 자신이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좀 다른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덕적 지위, 어떤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그 존재를 도덕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하고요. 그 존재에게 어떤 도덕적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뭐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 본인 자신이 도덕적 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는 것은 쉽게 다시 이야기하면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저희가 발로 차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아기를 발로 차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아기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그 돌멩이를 발로 차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 자체는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 도덕적 지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 도덕적 지위입니다. 존재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아기처럼. 근데 간접적 도덕적 지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로 그 돌멩이를 찼을 때 그 돌은 직접적 도덕적 지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돌멩이를 찰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돌이 굉장히 귀중한 돌이라든가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돌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의 소유에 의해 그 돌이 귀중한 돌이라면 우리는 차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돌은 직접적 도덕적 지위를 갖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 그 돌의 소유자와 그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려동물의 도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걸 한번 저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처럼 그러면 저희의 반려동물이 직접적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적 지위를 갖는 사람과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또 간접적 도덕적 지위를 또 갖느냐라는 부분도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17세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데카르트가 나옵니다. 데카르트는 동물에게는 직접적 도덕적 지위가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주 심한 말로 움직이는 기계라고 했습니다. 즐거움이나 아픔을 모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카르트에 의해서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 그 상황을 무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굉장히 잔혹한 실험들이 만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 지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 잔혹한 실험들이 있었던 거죠. 동물의 그런 간접적 도덕적 지위에 대한 이해를 보자면은 특정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 사람과의 관계로 형성된다면 간접적 도덕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려견, 여러분 누군가 견주가 있는 그 강아지를 발로 차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강아지는 그 주인, 직접적 도덕적 지위를 갖는 그 주인과의 관계로 형성된 간접적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야생동물과 유기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유가 아닌 동물들입니다. 길거리를 배회하는 유기견과 유기묘, 그리고 야생동물들. 이는 간접적 도덕적 지위마저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물 보호단체라든가 환경단체에서는 이들에게 간접적 도덕적 지위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조그만 그 간접적 도덕적 지위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주변에는 이런 그 유기동물을 학대하는 그런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칸트는 18세기에 인간은 동물과 관련해서 직접적 도덕적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동물은 자의식적이지도 못하므로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데카르트나 뭐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잔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그 강력 범죄를 수사하시는 분들을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런 연쇄 뭐 살인을 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범죄자들이
동물에게 있어서 굉장히 잔인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자세히 살펴보면 데카르트는 주인이 없는 개는 발로 차도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만, 또 칸트는 개를 학대하는 잔인함이 악덕이기 때문에 인간의 잔인한 품성을 또 형성할 수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를 발로 차면 안 된다라는 거죠. 칸트와 데카르트는 이런 점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동물들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될 때에 나타나는 간접적 도덕적 지위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칸트는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 때문에 간접적 도덕적 지위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칸트의 이야기라면 만약에 지구상에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모두 다 거의 멸종하고 여러 번 혼자 남았을 경우에 그때는 다른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는 동물을 함부로 죽여도 되는 건가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칸트의 이론대로라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동물 학대에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이론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물에게 직접적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든가 아니면 부여하지 않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동물들에게 직접적 도덕적 지위를 주지 않는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차별주의자라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종차별주의자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다르게 대우해도 된다는 주장이에요. 우리 종을 위해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을 위해서 다르게 대우해도 된다는 주장인데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은 옹호하고요,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편견 또는 왜곡된 태도를 말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이 종차별주의자들은 그 이유를 제대로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종차별주의자들이 되는 그런 이론은 뭐냐면 DNA 구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침팬지하고 인간은 2%의 차이밖에 나지 않고요. 인간 사이에서도 많이 나온 경우는 DNA 구조가 2% 이상 차이 나는 같은 호모사피엔스 중에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동물이 어떠한 자의식적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타 행동도 못하고 협력도 못하고 어떤 사고도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못하는 아기들도 차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질병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잘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 차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그 동물과 인간의 어떤 차이에 의한 이 차별에 대한 논리가 없다면은 그거는 인종차별주의자 혹은 성차별주의자처럼 합리적 근거가 없는 편견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KB 그 자료를 좀 가져와서 이제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반려동물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은 하루에 평균 5시간 4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에게 있어서 이 5시간 40분은 저희가 우리의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강아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라는 동의 정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물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죠. 5시간 40분을 반려동물 혼자 집에 있게 한다는 거죠. 자, 반려동물 양육을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 정도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절반이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려동물이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또 짐이 된다라고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추천을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전 그 이유도 상당히 무시 못할 정도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용 중인 펫테크 기기와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홈 CCTV 카메라, GPS 위치 추적기, 건강 상태 운동량 추적기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고 반려동물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펫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반려동물 자체에게 좋은 그러한 펫테크는 몇 개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 상태나 뭐 운동량 추적기 정도 될까요? 나머지는 거의 견주들,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들이 좋으라고 있는 그러한 그 용품들이라는 거죠. 강아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수요자라는 개념. 요즘 뭐 수요자 중심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그 수요자는 사전적 의미로 필요해서 사거나 얻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반려동물 산업에선 수요자가 누구인가? 이게 저희는 견주로 대부분 맞춰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반려동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려동물이 수요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앞으로 반려동물 시장은 많이 변화해 나갈 겁니다. 이때 수요자를 그 견주로 보는 그런 관점보다는 반려동물로 넘어가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려동물 미래 산업은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하고 연구하고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 영상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거 영상은 저희 실험실 학생들이 어떤 그 제품,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그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행동 분석기를 한번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본 실험 영상입니다. 제가 짧게 좀 끊어왔는데요.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노는 모습을 이렇게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지 않았을 때와 줬을 때 그 행동 차이를 봅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행동 분석기를 통해서 저희가 얘들이 그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가, 어떤 속도로 이동을 했는가, 운동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잠깐 이게 안 보이네요. 예,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촬영 후요. 여기서 멈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동 분석기를 통해서 거리라든가 속도라든가 운동량을 저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제품을 공급하는 그러한 그 대표님에게 이걸 제공해 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려동물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런 제품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반려동물이 지금 반려동물 시장은 상당히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려동물 자체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위한 그러한 앞으로의 미래 산업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고 이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